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방산이 그동안 이 폴란드나 이런 곳에서 이 지상무기 관련해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었죠. 그리고 가끔 이 말레이시아나 또 폴란드에서 FA-50 전투기가 또 히트를 쳤는데, 해상무기, 군함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함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함 부분에서 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 됐네요. 우리의 안보 파트너죠. 폴란드가 2017년에 추진했다가 당시 마음에 드는 잠수함이 없어서 스탑했던 그 잠수함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 폴란드가 발표한 이 ROC 요구 조건을 보면 우리 한국 잠수함 딱 맞춤형 조건입니다. 당연히 수조 원짜리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의 연합훈련을 통해서 미 핵잠수함 사냥훈련을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원잠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북한이 켄터키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정확히 켄터키함에 대한 모의 공격이었는데 북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 사이 평양 인근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7월 19일 밝혔습니다. 합참과 일본 방위성 자료를 종합하면 3시 30분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550km, 3시 46분에 발사된 미사일은 약 600km를 비행했는데요. 두 미사일 모두 정점 고도 50km를 찍은 뒤 변칙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 형태로 추정해 봤을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또는 고중량 탄두형 전술유도탄 일명 화성 11 미음형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북한이 개발한 화산 31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미사일들입니다. 이들 미사일은 평양 순환비행장 인근에서 발사돼 동해상 인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는데요.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궤도, 발사 간격 등을 감안하면 이번 공격은 부산에 입항한 미 해군 전략원잠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순안공항에서 부산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48km인데요. 북한은 부산 상공에서 첫 번째 미사일을 공중 기폭시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일대를 초토화시키고 첫 번째 미사일의 폭발 여파로 인한 전자기장 간섭을 피해 약 15분 뒤 두 번째 미사일로 부산 앞바다의 잔존 미 해군 전력을 쓸어버리는 전술을 연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지난 4월 마킨 아일랜드 전단에 대한 모의 타격 훈련에 이어 미군 전략 자산을 겨냥한 두 번째 도발인데요. 미국에 대해 점점 더 강한 도발을 꺼내들고 있는 북한,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바로 미국의 켄터키 함이죠.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켄터키함이 부산은 해군작전사령부에 42년 만에 입항을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발작용으로 보는데, 저는 이거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두 번째 뉴스와 연결지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훈련이다. 어떤 타겟이냐? 바로 미국의 핵잠수함을 사냥하는 연합훈련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 서막으로 북한이 일단 타격을 해줍니다. 타격을 해줬는데 이 KN-23 또는 북한판 이 현무 5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성 11 미음형으로 판단이 되는데, 편심탄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환비행장에서부터 해군작전사령부까지 그어보면 거리가 548km. 그런데 첫 번째 탄을 550km 날렸죠. 정확하게 해군작전사령부를 타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에서 터뜨리면 EMP, 핵미사일일 경우에 EMP
전자기장 효과가 쫙 나와서 그냥 뭐 통신 마비되고 하죠. 그때 앞으로 들어오던 이 후속 미군 증원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대를 또 후속 타격하는데 순차적으로 바로 그냥 동시 발사하지 않고, 왜? 동시 발사하면 그 전자기장에 의해서 두 번째 탄도 영향을 받아서 탄두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기장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난 이후인 16분 후에 타격을 해서 후속 증원부대인 미군 후속부대, 그 미군 후속부대도 거리가 한 50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전자기파에 의한 EMP 효과를 데미지를 입었겠죠. 그 미군 후속 증원부대를 때려버리는 이런 연타 공격, 타겟은 미 해군 전략원잠 그리고 미 해군 수상함들을 타겟으로 한 공격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럼 지난 4월에 있었던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 전단이죠. 그 강습 상륙 전단이 제주도 남동부 해역에 있었는데 그걸 향해서 또 쐈죠. 물론 뭐 동해로 쐈지만 그걸 딱 끄어보면 당시 마킨 아일랜드가 있던 그 지점 800km 날아갔으니까 딱 그 마킨 아일랜드 전단을 타격한 훈련을 했고, 이번엔 또 미 핵 잠수함 그리고 핵 잠수함과 함께 미 해군 수상함들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북한이 지금 뭐 나 좀 때려달라라고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뭔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구석이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바로 형님들이죠.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형님들하고 그냥 뺑만 믿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연합훈련을 한 셈이다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자산을 개량한 핵공격 훈련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동해상에 고성능 전투함들로 구성된 전투함대를 보내 한미일 3국을 겨냥한 중러 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이른바 북부연합 2023으로 명명된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돌입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7월 18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해군기지에서 애드미럴 트리부츠, 애드미럴 펜텔레예프, 그레마시 등의 전투함이 출항했으며, 이들은 동해상에서 중국 함대와 합류해 오는 7월 29일까지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러시아 측 전력은 7,900톤 규모의 우달로 2원급 대잠 구축함인 애드미럴 트리부츠와 애드미럴 펜텔레예프,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최신형 전투함인 2,500톤 규모의 그레마시급의 네임십인 그레마시함과 잠수함, 태평양 함대 소속의 전투기와 초계기 등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4척의 전투함과 1척의 군수보급함, 1척의 정보 수집함을 보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에 따르면 공의 D형 방공구축함 구이암, 공의 DL형 방공구축함 치치하얼, 054A형 호위함 르자우와 짜오장, 903형 군수보급함 타이허, 815A형 정보수집함 카이양싱 등 6척의 군함이 7월 16일 대한해협을 통과해 통해에 진입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들어 연합훈련 횟수도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대만 동부 해역에 전투함을 보내 중국의 무력 시위를 지원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향은 신냉전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되며 양 진영 간의 군사적 대립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양 진영 모두 군비 증강 급가속 페달을 밟으며 대립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만 너무 태평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거의 사상 최대급의 규모의 해상훈련을 한다라는 거고, 이 훈련 이름이 북부연합 2023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부연합 2023 하면 왜 동해에서 합니까? 동해가 그들의 사활적 바다입니까? 아니죠. 서해에서 하든지 뭐 이래야지 왜 동해에서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동해를 내해로 삼으려는 중국의 이런 야욕,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돼서 순찰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정부가 항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통합망료 간부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발표를 했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구축함 4척이 들어갔고 정보 수집함 그리고 군수전원까지 해서 7월 16일 날 대한해협 그리고 스시마해협 양쪽을 통해서 동시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자 7월 16일 들어갔죠. 그런데 북한이 오늘 새벽 미사일 쐈죠. 당연히 그러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탄착 지점 인근에서 방공 레이더를 돌려줬겠죠. 그러면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어떤 궤적 이런 것들을 그게 계획했던 대로 잘 날아가는지 이걸 또 탐지 추적해서 평가 분석까지 해서 북한에게 자료를 넘겨주겠죠. 이런 연합훈련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또 탄도미사일에 대한 MD 훈련도 또 하는 겁니다. 요즘 대함 탄도미사일이 또 유행이니까 그런 연합훈련을 했는데, 자 러시아 측의 전력을 보면 이번 훈련의 타겟이 잠수함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에 만든 해군 때 워낙 기술이 부족해서 이 멀티롤 군함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8,00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군함을 만들면서 대잠 전용, 대공 전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달로이 함이라는 이 구축함 클래스는 대잠 전용이에요. 그래서 잠수함만 전문적으로 타격하고 뭐 대함 타격 능력도 없고 뭐 이런 희한한 군함인데, 오직 잠수함만 전문적으로 이 탐지 추적하는 7,900톤급 우달로이를 2척이나 보내고, 그리고 또 지르콘, 또 야혼트 이런 대함, 대지상 타격 능력을 가진 군함 그레마시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이 러시아 전대는 방공 능력이 없어요. 대함 타격 능력도 거의 없어요. 오직 잠수함만 잡겠다. 그리고 방공은 누가 해주냐? 중국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방공함들에 속해서 잠수함을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러시아 함대, 그리고 중국은 이제 멀티롤이죠. 요즘 만든 군함들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함대를 구성했다. 그러면 대잠 전문 구축함이 2척이다. 당연히 뭐 이번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들어온 핵 탑재 잠수함인 전략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겨냥한 사냥 훈련이다. 탐지, 추적, 격침 이 훈련이다. 그 서막을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아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때리면서 시작했다. 연합훈련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전투기까지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플레프 95 또는 H-6K 이 중국과 러시아의 포격기 그리고 전투기들이 또 동해에 들어와서 또 마구마구 휘젓고 다니겠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패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적으로 어필을 반드시 하고, 왜 우리 앞바다에서 자꾸 이러냐. 특히 중국, 당신네들은 이 바다와 관계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이 구도는 북중러 연합훈련, 북한은 물론 지금 이 훈련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연합훈련 아닙니까? 북중러 연합훈련 하죠. 그러면 우리 한미일 연합훈련 대응훈련을 하면서 이 세력들을 박살내는, 여기에 참여한 잠수함 한 척 포함한 이 8척의 군함들, 전투함들을 박살내는 이런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국 해군이 주력으로 참여해서 완전히 그냥 이들을 경멸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전투기 폭격기들 오니까 우리 한국 해군의 방공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공 미사일로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고 우리 F-35 떠서 다 격추시켜버리는 이런 연합훈련을 곧이어서 바로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북중러 이런 독재국가, 사회주의 독재국가 이 연합전선에 우리가 더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일본 옛날 일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옛날 일은 조금 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이 지낸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일본하고 가까이 지낸 것을 뭐 친일파로, 뭐 토착 외구로 그런 외교적 언어 플레임에 겁을 내서 내가 토착 외구로 규정 지어지지 않을까? 이런 겁을 내는 정치인이 있다면 자격 없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그런 좌파들의 프레임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는 10월 캐나다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잠수함 2차 실사 계획을 알려오며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폴란드도 한국산 잠수함 구매 계획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리우시 블라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7월 17일 일명 오르카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폴란드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시작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잠수함 구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산하 군비청은 오르카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예비시장 협의 의향서 접수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31일까지 의향서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비청은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잠수함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200m 이상의 자망심도, 30일 이상의 작전 지속 능력, 어뢰 무장을 이용한 대함, 대잠 공격 능력, 미사일 무장을 이용한 지상 표적 파괴 능력, 미사일 무장으로 공중 표적 공격 능력, 적 어뢰 기만 및 회피 기동 능력, 특수부대 침투 지원 능력, 유무인 협동 작전 능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폴란드의 오르카 사업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해외 메이커로는 프랑스 나발 그룹과 스웨덴 사브,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폴란드 측 요구 조건을 적용하면 이들 업체가 제안했던 잠수함들은 모두 기준에 미달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은 한국의 장보고 3 배치 2를 작정하고 ROC를 설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망 심도와 지속 작전 능력, 특수부대 침투 지원 능력 등의 요구 조건은 다른 경쟁 업체들의 모델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모두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들 모두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건조 실적이 있고 장보고급과 손은일급 잠수함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한화와 현대의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네, 폴란드 지금 우리하고 육해공 완전히 그냥 싹쓸이하는 이런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육군과 공군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남은 게 해군입니다. 잠수함인데요. 2017년도에 폴란드가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킬러급 잠수함, 러시아제죠. 소련제. 이 잠수함 3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신형 잠수함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성능의 잠수함이 입찰을 안 했습니다. 다 눈높이 안 맞았던 거예요. 당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이런 정도 실적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못 들어갔고 이 사업에 들어온 업체들은 폴란드의 눈높이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처럼 안보가 완전히 시급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잠수함도 없고 굳이 돈 들여서 빨리 할 필요 있을까 하고는 미적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한다라는 거고, 이 폴란드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은 바로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입니다. 이 배치 2 같은 경우는 배치 1보다 덩치가 약간 더 커졌고, 그리고 이 AIP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축전지를 충전해서 작전하는 배치 1보다 여기는 리튬 이온 전지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자막 능력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또 수직 발사관이 배치 1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 6발, 여기 배치 2는 탄도미사일 10발이죠. 그래서 공격 능력도 더 강력해진 겁니다. 그 배치 2의 맞춤형 ROC 성능 요구 조건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ROC가 보면 어뢰는 이 모든 잠수함 다 할 수 있죠. 대함, 대잠 공격 능력, 그리고 미사일을 이용한 지상 표적 파괴 능력. 이거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물론 이 어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순항 미사일을 어뢰 발상을 통해서 쏠 수는 있지만 수직 발상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밖에 없죠. 그리고 미사일 무장으로 공중 표적 공격 능력. 이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맨패즈, 부상해서 맨패즈 쏘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고, 특수부대 침투 지원 능력. 이것도 덩치가 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왜?
어떤 뭐 고문 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동 침투 수단을 탑재할 수 있고 특수부대를 또 태워줄 수 있는, 안 그래도 이 잠수함 내부는 매우 좁아서 승조원이 30명이면 침대는 뭐 20개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는, 침대를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지경인데 여기다가 특수부대까지 태운다? 그럴 수 없죠. 그러려면 덩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덩치가 되는 건 우리 한국 잠수함과 스페인 잠수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한국 잠수함 외에는 없다. 그래서 자망 심도가 지금 200m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잠수함이 자망 심도 300m 이상으로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안전 자망 심도입니다. 최대 자망 심도는 우리는 400m 이상 되죠. 이 자망 심도가 왜 중요하냐? 200m에서 300m 정도, 또 한 350m 이 정도가 수온약층으로 분류되는데 여기는 이 물의 매질이 달라가지고 소나가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잠수함이 이 수온약층에 숨습니다. 그 아래로 수온약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수온약층 아래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망 심도가 보장돼야 되는데 사브, 지금 뭐 아직 실제감 안 나온 뭐 최신 기술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브, 여기 A26은 스털링 기관을 탑재해요. 이 스털링 기관은 250m 밑으로 내려가면 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실적함이 없다. 그리고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여기는 2,500톤짜리인데 뭐 어뢰 발사관 4개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그리고 특수부대 지원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덩치가 작으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나발그룹,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한국의 2개 업체, 이 2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뭐 몇 척이다, 총산비가 얼마다, 이건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최소 3척이 아닐까. 왜? 지난 1차 사업할 때 3척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 거의 확실하게 승리하겠다. 단 그게 하나냐 현대냐 이것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쁜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